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8월 15일 광화문에서 국민 임명식을 개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덥겠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이게 국민 임명식이 뭐냐면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광장 안에다가 좌석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10,000명은 공식적으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초대를 한 거예요. 10,000명. 저녁이라도 더워. 10,000명은 초대를 했고 나머지 그 10,000명이 들어가는 밖에서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10,000명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신분증 검사하면서 들어가서 거기서 보는 거고, 그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 뭐 권양숙 여사님 이런 분들이 다 오시는 거고, 그 밖에서는 다른 분들도 다 그냥 아무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초대받았지롱. 저는 저희 시사타파 미디어는 초대를 받아갖고 저희는 10,000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10,000명 안에는 드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래도 10,000명 안에는 드는 사람이잖아. 여보세요. 여기 대통령실입니다. 누군데 대통령실? 이번에 그 국민 임명식에 초대되었습니다. 국민 임명식에 초대가 됐으니까 뭐 신분증이랑 뭐 그런 거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 정도야. 내가 10,000명 안에는 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개최한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저는 진짜 이 정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나? 제가 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명비어 청가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걸 보면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로. 국무회의를 하는 걸 보면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제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걸 보면서 몸에 소름이 돋았냐? 공무원들 일 안 하고 못 배기겠다. 장관들도 이제 일 안 하고 못 배기겠다. 과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에 그 현장 다니면서 대통령이 지휘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실무자들한테 질문하고 막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이번엔 장관들도 그냥 예전같이 국회의원 배지랑 장관이랑 같이 달고 있으면서 명예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와, 이게 가능하네?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대통령 모두 발언 딱 듣고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되잖아요. 대부분, 그쵸? 대부분 그 비공개로 전환이 딱 되는데, 이걸 라이브로 중계를 한다? 와, 나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관들 일 안 하면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 그쵸? 대통령이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난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이재명 대통령님 잠 좀 주무세요. 아니 어떻게 정치 분석을 하는 나보다도 사회 곳곳의 모든 뉴스를 다 보나 봐. 모르는 게 없어. 아니 대통령이 너무 알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피곤해. 근데 공무원은 피곤해야 돼. 제가 보면서 놀란 게, 하나하나 그 뉴스 나왔던데 그거 왜 그래요? 정말 내가 오늘 보면서 진짜 이게 되는구나. 국무회의를 생중계한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생중계 68분 동안 중계가 됐거든요. 국민들이 대통령의 의지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겠더라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대통령이 뭐에 관심이 있고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를 하고 그의 주무부처 장관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 방송은 꾸준히 보시죠. 최애 방송인데. 밤마다 제 방송 보느라고 김혜경 여사님이랑 잠 못 자갖고 눈이 빨개진다라고 뭐 나한테도 맨날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아니 모든 그 정치인들 그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송 1위가 저예요.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맨날 그 어떤 의원님을 만나면 그 부인이 저를 더 잘 알아요.
어떤 누구를 만나면 그 옆에 그 엄마 그 우리 어머니가 개총수 방송만 본대.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왜 내 방송을 좋아할까? 일단 분석을 잘한다. 두 번째 말하는 게 너무 재밌다. 뭐 그 정도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방송이 밤에 특히 좀 늦게 하니까 그 심심한 게 없다. 특히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국무회의를 라이브로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혹시 보신 분들 있죠? 라이브 보신 분들 중에 어떤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주무부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방법이 없다 그러면 예, 조치하겠습니다. 와, 이런 것들이 즉각 나오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거의 토론이 주제가 뭐였냐면 산재였어요. 산재. 그렇죠? 왜 산업재해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죽어가냐? 이거 왜 그 방치하냐? 그러면서 대통령이 막 그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님한테 정성호 장관에게 이거 법적으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거 산재 전담 부서를 만들어라. 그거 보신 분 있어요? 산재 사망 사건 전담 부서를 경찰이 인력이 있으니까 만들어라. 맨날 산재가 터지면 어쩔 때는 그 지역에 어떤 경찰로 가고 비전문성 있는 경찰들이 맞다보고 비전문성 있는 검사들이 맞다보니까 사건이 오락가락한다. 산재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만들어라. 와,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회적 살인이다.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딴 거 없어. 이렇게 진짜 빨라. 머리가 빠른 게 산재가 일어나는 건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알면서도 돈 드니까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된다. 너무 여기 자본주의 아니냐. 자본주의니까 니들 돈 들쓰게 하려고 산업 어떤 삶의 현장을 죽음의 현장으로 바꾼 거 아니냐? 그럼 니들 돈으로 책임져. 경제 제재가 아닌데.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그런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갖고 이런 상습 산재 여러분들 그렇죠. 포스코 ENC가 벌써 올해만 4명이 사망했어요. 질타 뒤에 포스코 ENC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취임한 지 2달도 안 된 대통령이 딱 집어갖고 포스코 ENC를 얘기했어. 그 사장 어때? 검찰에 끌려가면 죽는 거거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보세요. 진작 이랬어야지, 새끼들아. 이제 그동안 한두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4명이 죽었고 이제 사람이 죽으니까 아니, 여태까지 4명이 죽고 어제까지 5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얘가 사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알거든. 아니까 못 깨기는 거야. SPC도 맞아요. SPC도 바로 8시간 그 막교대 없애버리고. 윤석열 뭐라 그래요? 수해 때. 전 부서는 수해에 만전을 기하라. 끝? 뭘 알아야지. 제가 퇴근할 때 보니까 거의 저희 아파트 주변에도 벌써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었으면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집에 가냐? 바로 중대재난본부에 들어가갖고 와야지. 저도 제가 어제 퇴근하는데 이미 저희 아파트 주변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어. 뭐야? 쟤 뭐지? 응? 그러고 가면 여기가 수해 물이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보리밥에는 뭐가 들어가나? 이 집 보리밥은 산채 비빔밥. 전도 있네. 막걸리 한 잔 땡기네. 도라이지 이 새끼가. 응? 안 그래요? 이거 도라이 새끼지. 수해 현장 가갖고 보리밥에 뭐 있고 술안주 뭐 있나 쳐보는 새끼인데 이게 도라이 새끼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멋있었던 거 있어요. 국방부 장관한테. 저는 여러분들 그거 못 느꼈어요?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한테 그 국방일보 기강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응? 어떻게 국방 홍보원 여러분들 국방일보가요. 국방 홍보일보의
소속돼 있는 거거든요. 계엄 정당하다는 윤 회담은 싫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통화는 게재 안 하고 얼마 전 안기백 국방부 장관 취임해서 계엄 내용을 삭제를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편집이나 그런 걸 보셨죠? 저는 뭘 봤냐? 안기백은 이거 몰랐던 거야. 그거 딱 얼굴 표정 못 봤어? 안기백은 자기가 그 취임사를 얘기한 거를 국방일보에서 편집한 걸 몰랐는데 대통령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적을 하니까 아니 딱 표정 보면 알잖아. 안기백은 국방일보까지 내가 보면 챙겨보지 않거든. 응?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방일보까지 챙겨본 거지. 그러니까 안기백 깜짝 놀라잖아. 아 그러니까 바로 조치한다. 응?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알고 있었고 안기백은 국방일보가 윤석열 담화문은 싫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통화는 삭제했다. 거기까지는 어디서 들었는데 어제 자기 취임사가 계엄이 편집됐다는 건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하니까 조치하겠다. 라고 국방일보가 이렇게 나왔거든.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국 육성의 전력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계엄 이런 얘기 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여러분들 보시면 이 대통령의 무게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과거 이재명 당대표 시절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시절 때 감히 여러분들 4선 의원, 5선 의원은 쳐다도 못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장들이 국회의원한테는 진짜 그냥 깜빡 죽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볼 때 자기네들은 벌써 4선, 5선이었으면 그냥 시장 이렇게 시장 가면 오히려 시장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통령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무게감이 있잖아. 무게감이 있잖아.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 굉장히 신선했고 제가 보면 다음 국무회의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오늘 토론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최동석 씨. 갑자기 최동석 씨가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철학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핵심만 얘기해라. 핵심만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말을 잘라버리더라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기저기 논쟁이 있는 걸 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걸 아는데 자숙해하고 있어야지 왜 또 네가 손들고 얘기해갖고 카메라에 비치냐. 그쵸? 딱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더라고. 너 지금 여기저기서 말 나오고 내가 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노동 얘기를 하다가 요즘 뭐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더니 대통령이 핵심이 뭐냐 말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는 이제 최동석 씨에 대해서 저의 의견이나 우리 친노 친문 친명 이런 어떻게 보면 내부 분란의 소지가 있던 사람이라는 건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저는 더 이상 최동석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가 잘라라 말아라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오늘 딱 제가 국무회의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이 어떤 인사권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최동석이가 문제가 있었고 제가 최동석 씨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건 뭐냐면 저랑 최동석 씨는 일면식도 없어요. 사고 칠 사람이에요. 사고 칠 사람이에요. 사고 칠 사람입니다. 사고 칠 사람.
딱 보니까 이런 사람은 꼭 사고 쳐요. 어쨌든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랑 여기저기 뭐 시간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을 해갖고 61.5%, 61.5%인데 이거는 반전이 될 거예요. 이거 이 정도 60%대로 제가 얘기했죠. 인사청문회는 맞는 시간이다. 인사청문회는 맞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잘 맞는데 잘 방어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의 수사들의 결과 대통령의 어떤 민생지원금 효과가 이제 드러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죠. 이번에 계엄에 그 소극적으로 임했던 분들 특진, 이거 진짜 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불이한 명령에 결국은 이분들은 항명을 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항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임했는데, 그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말은 사실 항명이거든요. 근데 이 불이한 명령을 지킬 이유는 없잖아요. 이분들을 이제 특진 대상에 그 포함시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중령 이하였어요. 특진들이 뭐 중령 이하로 중령이 대령 달거나, 그러니까 대령부터는 특징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령이 특징을 하게 되면 뭐 군의 꽃인 별을 달게 되잖아요. 군 내부에서 별은 사실 정치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별은 아무나 달 수 없죠. 그냥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령까지는 육사 나오고 어디 열심히 복무하면 대령도 달기 힘들어요. 근데 대령까지는 이래저래 갖고 열심히 복무하면 다는데, 별은 거의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의 잔치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령 이하만 특징되는데 이걸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령까지도 특진 대상자로 이제 포함을 시킨 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 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상현 수도 방위사령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이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저는 이분 꼭 특진시켜야 돼요. 707 진짜 이 헬기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거를 3번이나 거부를 하면서 시간을 늦췄던, 그래서 시민들이 몰려올 수 있었고, 저 또한 계엄군 그 시간에 가 있어서 계엄군과 맞닥뜨려 갖고 국회 앞을 지킬 수 있었던, 그래서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 처장, 그 다음에 몇몇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박정훈 대령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대령에서 특진을 하면 이제 별을 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도 제가 보면 곧 별을 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특진으로 장군 될 수 있는 이 계엄에 그 소극적으로 임하셨던 분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육사는 전혀 없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도 ROTC시고요.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도 3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지시하면 어떻게 되죠? 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얘기 좀 할게요. 이건 간단하니까,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어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파업권, 노동쟁의권,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겉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근절해라,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상법, 굉장히 보면 이제 그 약자와 서민 이런 거 챙기는 것 같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잘하는 게 아니라 재벌을 두드러 패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 재벌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면서 할 일은 해라 라고 하니까 재벌의 반발이 없죠. 이걸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맨날 우리 과거에 좀 아마추어리즘에 있었던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재벌 해체라는 구호를 품고 노동자유를 위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반기업 친노동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극이 생겼는데, 이재명 대통령 무슨 일 있으면 이재용 만나고 재벌 총수들 만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뭐 지원해 줄까? 할 수 있는 거 정부가 다 해주겠다. 그러나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거라도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뭐 노란봉투법, 산재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어떤 현장 기관사를 시키고 이러면 벌써부터 재벌 해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방향성이 그게 아니니까 조중동도 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까지를 못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 다음에 내란수계가 얼마 전에 계엄 손해배상 판결을 1인당 10만 원씩 두드러 맞았죠. 그랬더니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그 5조 두드러 맞는 거 아니냐? 야 이 등신 새끼야, 빨리 항소 안 해? 누군가 했겠죠. 그래서 지금 항소를 했는데 늦었어. 네, 드디어 여러분들 이재일 변호사님이 나섰습니다. 벌써 저도 33,000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시사타파 미디어 가시면 이런 건 변호사들과 하세요. 이거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재일 변호사가 하겠대요. 이거 되게 귀찮아요.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인 모집 신청 방법, 입금 후 문자, 하나은행이라고 예금주가, 저희는 뭐 딴 데는 보니까 왜 개인이 받아? 아니 국민 소송을 하는데 개인으로 받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이건 변호사한테 직접 보내는 게 낫죠. 33,000원을 입금을 해주시고 문자로 이름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0만원이에요. 왜 20만원이냐?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무라를 주던 시사타파 개혁본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거 우리가 무법천지였다, 사법처리 대상자들이다, 이런 개소리를 했고, 거기에다가 내란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잤습니다. 원고 참여 시사타파 개혁본 회원들이고요. 1인당 20만원, 소송 비용은 1심 착수금 33,000원, 부가세 포함 1인당 요거 보내면 되고요. 여러분들 왜 성공보수를 넣냐면, 승소시 만약에 우리가 20만원을 이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재일 변호사님한테 2만원씩 주면 돼요. 2만원. 왜? 이 성공보수가 있어야지 변호사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힘든 싸움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힘든 싸움이라서, 이거 성공보수가 없으면요, 변호사들이 그냥 소송만 해놓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기면 2만원 줄게! 라고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공보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3만원 넣고 20만원 받는 겁니다. 안 되면 3만원 넣고 10만원만 받아도 이득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33,000원 날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긴다는 생각 그런 거보다는. 윤석열 김건희의 재산을 정부가 동결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이 저들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을 저는 용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송을 함으로써 김건희, 윤석열은 저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억짜리 변호사를 사게 돼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저 1인당 우리야 33,000원짜리 하면서 우리는 다수가 모여갖고 소송을 하면 저 소송에 패배할까봐 윤석열은 수억 원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사가서 저는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회 동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상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괜히 33,000원짜리 날렸네 이런, 이 사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몇 년은 걸릴 거예요. 그런 거보다
시민한 사람으로서 저는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33,000원을 입금했고 저희 임원진들도 다 33,000원을 입금했고 저희 가족들도 저는 33,000원을 입금시켰어요. 이유는 분해서 뭔가를 책임을 국민으로서 묻고 싶어서 묻고 싶어서. 우리 솔직히 누구에게는 33,000원이 되게 크고 그렇지만 우리가 33,000원을 넣어놓음으로써 뭔가 윤석열에게 우리가 응징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내란 쿠폰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저거 33,000원 집어넣으면 윤석열이가 민생 내란 지원금 민생회복 쿠폰으로 10만원씩 또는 20만원씩 나눠줄 수 있어요. 예, 내란 쿠폰이니까. 예, 부가세 3,000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내란 쿠폰 여러분들 잘 주문해 주시고, 이거 딴 사람도 아니고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이재일 변호사고요. 딴 데는 막 5만 얼마 입금하라는 인간들이 있는데 저희는 최소 비용 인지대랑 변호사 착수금 해서 이재일 변호사 전화번호가 010-5279-0115 문자 남겨주시고, 현재 여러분들 100명이 넘었어요. 현재 100명이 넘었고요. 지금 개국본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사타파 회원 아니라도 구독자, 시청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당 우리는 20만원이에요. 착수금 33,000원이고 착수금은 변호사 및 인지대 승당료고,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이름, 주소만. 요 전화번호로 이름과 주소만 보내시는 후 입금만 하면 돼요. 이름과 입금자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은행 이재일. 지금 여러분들 현재 100명이 넘었거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그래서 우리 시사타파 회원 여러분들이랑 저는 목표를 1000명으로 하고 있어요. 목표를 10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잠깐 이재일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예,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이재일 변호사님 지금 방송 중인데요. 네. 지금 그 소송 네. 저희가 지금 안내를 좀 해드렸어요. 네. 이게 소송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네. 우리 지난번에 이금규 변호사님 지금 뭐 차상경 특검 뭐 하시는 그 변호사님이랑 주축이 돼가지고 1인당 한 100여 분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2단 독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은 한 9페이지 정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박주빈 의원님도 그중에 일부 한 3장 정도는 뭐 게시를 하셨던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비상계엄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위헌, 위법 이게 확인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위법성, 고의 이런 게 인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국민들로서는 1인당 10만 원씩 충분히 정치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인용을 해줬습니다. 예. 우리는 왜 20만 원인가요? 우리는 일단 그 판결에서 전부 승소가 됐는데 10만 원씩만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결 취지를 보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시사타파 개국본 우리 회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지난번 2019년 서초동 촛불문화제 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TV라고 또 유튜브가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예전에 발언에 따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시민들이 사법 처리감이다. 전부 뭐 폭동이었다, 그렇죠? 무법천지였다. 무법천지였다. 뭐 그렇게 말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단 한 건의 경찰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사법 처리감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함으로써 이제 협박성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것이, 왜냐하면 위자료 같은 이런 정치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요. 해가지고 판단하는데,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소송들이 제기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 점을 더 강조를 하면 네. 그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짧게 대답을 좀 의미가 해주세요.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질문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중복 소송이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불가능하시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아까 저기 백만영님도 전해 주셨는데 다른 데서 소송을 이미 진행을 하셨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최초로 이제 여기에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미 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질문. 그다음에 이 소송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소송인가요? 오늘 윤석열이가 항소를 했거든요. 제가 보통 지금 그 뉴스버스 해가지고 옛날에 고발 사주권으로 1억 원 또 청구한 게 있거든요. 뉴스버스 이인동 대표님하고 김태형 기자님하고 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윤석열이 답변서를 한 달 이내로 내야 되는데 이걸 지났어요. 네. 며칠 지나가지고 저희가 기일 지정 신청도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면 한 2, 3개월, 3개월, 3, 4개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대응하겠죠. 이번에도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해가지고 오늘 지금 타파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했잖아요. 항소를. 네.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저 변호사들도 적극 응대를 하겠죠. 더군다나 한 방 먹었으니까 이미 한번 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살짝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사이. 예. 그리고 이 33,000원 중에는 인지대나 변호사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예, 또 그렇죠. 1심, 2심, 3심 하면 또 그때 또 변호사 비용이 또 돈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 번에 통상적으로 관례에 따르면 신급당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거 그 사정들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이기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부하고 얼마만큼 인용되느냐 여부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사정들에 따라서 이제 그때 이제 이건 어차피 변호사하고 그 의뢰인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그냥 약속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일 변호사님 우리 1,000명이 넘어가면 그냥 33,000원에 끝까지 해주시면 안 되나요? 형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일단은 많이 해갖고 우리는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33,000원에 내란 쿠폰을 받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1,000분이 넘어가시면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희 그 예전에 그 윤석열 그 비상계엄 하고 나서 그 이제 변호사들 한 300명 모인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했는데 거기도 이제 다른 변호사님도 그런 사건들 하는데 일단 100명이 넘는 거 안 넘는 거가 중요한 기준이고 그렇게 넘고 하면 근데 1,000명 넘어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은 100명은 넘었죠. 아까 저기 한 120분? 지금 계속 가입되고 있나요? 지금은 더 많이 됐을걸요? 지금 아까 갑자기 막 이제 휴대전화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방송에서 막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많아요.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분노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33,000원 우리 여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거 10만 원 뭐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징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 마음이. 그리고 또 질문. 이재일 변호사님 우리 말고도 이제 여기저기서 막 그 윤석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다 그 소송마다 재판부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어차피 동일 사건이니까 한 재판부에서 여러 그 소송을 모아 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자. 다 전자로 각각 되죠 보통. 네, 각각 되고 그걸 이제 그러면 우리 재판 혹시 지기현이 맡으면 어떻게 하죠? 지기현 형사부잖아요. 걔가 또 민사로 갔다가 근데 그 지기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런 걸 물어본 거고요. 각각 한다. 각각 보통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면서 같이 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각각 이제 소송들이 많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어제 밤에 스타트업에서 게시를 해주시고 근데 저는 되게 빨리 100명이 도달했어요. 이게 글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질문.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보려고요. 일주일 정도 보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마감으로 할까요? 이번 주 일요일? 예, 그 정도?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착수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이게 글을 게시를 한 게 28일이니까 얼추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 열흘 해갖고 꼭 1,000명 정도 모으는 거 어떠세요?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법정 휴정기예요. 법원이 휴정기가 다음 주까지라서. 휴정기가 언제까지예요? 다음 주요, 다음 주. 그래서 그럼 다음 주까지 하시죠. 네, 그러면서 상황 보면서 저희가 계속 공지하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가족 모두 신청해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가족은 국민 아닙니까? 다 국민이지. 가족들 개개인이 다 신청하면 돼요. 다 개개인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00명이고 목표는 저는 10,000명으로 잡겠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저쪽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변호사들이 민사소송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발사주 뉴스버스 1억 원 저희가 청구해놓은 것들이나 거기도 변호사 선임 같은 거 안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민사 사건이 이 사람들 이제 불똥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윤석열 입장에서 형사만 대응하다가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그 민사 사건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항소하고 막 그렇죠. 이제 민사는 바로 직결되게 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질문 뭐가 있냐면 윤석열 재산이 7억밖에 없는데 이게 다 만약에 김건희랑 지금 부부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에서 김건희한테도 책임을 물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인데 예. 근데 이게 보통 변호사 보수가 이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어차피 와이프가 밖에 있으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와이프가.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에서는 지금 만약에 7억밖에 없다. 윤석열 개인 재산이 7억밖에 없다면 7억 원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변호사 부서 쓰고 손해배상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 우리는 좀 특이하게 김건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7시에 녹취록 우리가 했으니까.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했잖아요. 우리 나중에 윤석열 끝나면 김건희한테도 우리가 최초로 시작하면 어때요? 김건희 것도 괜찮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7시가 최초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 녹취록 시사사파에서 했고 제가 고발대리 했었고 7시에 녹취록 때문에 사실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당했지만 김건희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여기서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엔 김건희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사건인데 이재일 변호사님 저기 퉁친 거 1심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조건 나는 그 대신 1000명 맞출게요. 뭐 2심에 또 변호사비 이런 거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 저기 뭐죠? 그거 있어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게 청구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려하는 거 있어가지고는 지금 진행 중인 특검 수사 흐름에 따라서 이재 변호사 우리는 윤석열을 상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를 포함시키자 20만 원에. 윤석열 김건희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건희가 지금 그 계속 오늘도 계속 이제 뉴스에 등장하는 그 특검에 따라서 왜냐하면 김건희가 지금 곧 이제 특검 조사도 받잖아요. 8월 초에. 그러니까 이 특검 수사 현황에 따라 가지고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어딘가에서 윤석열과의 접점 내지는 공모 내지는 가담한 혐의가 밝혀지는 게 나와버리면 바로 그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어쨌든 이재일 변호사님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따가 채팅창에 현재 몇 명인지 좀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메시지. 아니 채팅창에 채팅 혹시 못하세요? 저 아이디 없어서 채팅창을 못 친다니까요. 그래요? 보내드릴게요 바로 텔레그램. 네, 고맙습니다.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수고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네.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머리 좋네. 그래 김건희가 진짜 돈줄인데 김건희한테 물려야 되겠네. 하여튼 딴 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시사타파 회원 여러분들이랑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윤석열과는 진짜 악연이잖아요. 검찰개혁 그때부터 해갖고 서초동 수백만의 집회 시민들에게 그 무법천지다 또는 그 사법 처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나오죠. 그냥 33,000원만 넣어놓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뭔가 한 것 같잖아. 그쵸? 아마 33,000원 넣으신 분 중에 나중에 이 33,000원이 10만원으로 돌아오면 좋지만 여러분들 분노의 표시잖아. 이 소송이 우리가 이기면 국민들이 이긴 거고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하나은행에다가 229-910047-64104 예금주 이재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일 변호사님한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개총수 이름 그러니까 이종원 주소 그 다음에 저 남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니 이거는 저희 시사타파 구독자 그리고 회원 개국번 회원 아니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진짜 그 잠 못 자고 내란 불면증 그 치유에 벌벌 떨게 하고 이 10만 원으로 사실 양도 성도 안 차죠 인간 저거. 응?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응징 차원에서 우리 한 1000명 모아 봅시다 우리는. 핸드폰은 남길 필요가 없지. 그 어차피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니까. 아니 진짜 너무 분해서 그래.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거 뭐 6만 7천 원 더 받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많이 좀 참여해 주셔갖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진짜 그거 좋네. 나중에 우리는 이거 특검에서 김건희 조금이라도 혐의가 나오면 김건희한테도 합시다. 김건희한테 우리 해갖고 진짜 저건 돈도 많으니까 김건희한테는 1인당 100만 원씩 합시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윤석열이 불복했다. 그래서 항소했다. 거기에 윤곽근이가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비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33,000원 깨지지만 윤곽근이랑 이런 애들은 건당 거의 억대 받잖아 돈. 그러니까 윤석열 얼마든지 우리가 돈 많이 날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잠시 여러분들 1부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요 여러분들 요즘 딴 거 없이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김건희 압수수색했더니 집에 특검에서 샤넬 신발 12컬레가 나왔다. 근데 전부 260문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가만히 생각했어. 아, 일부러 샤넬 신발만 남겨놓고 다 빼돌린 거야. 그렇지 않아요? 신발이 여러분들 샤넬만 살 것 같아요? 디올, 구찌 뭐 다 있을 텐데 유독 샤넬 신발만 얘는 260을 신는 거지. 그러니까 특검에서 희한하게 갔더니 샤넬 신발 12컬레만 딱 있다는 건 다른 신발은 이미 빼돌린 거지.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운동화가 우리 운동화를 신어도 나이키도 샀다가 딴 것도 샀다가 막 하잖아. 응? 샤넬 신발만 12컬레 찍어 왔거든. 샤넬.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김건희가 지금 오빠의 장모집에서 목걸이가 발견됐다. 이것도 저는 김건희가 다 예상을 하고 이거 다 압수수색 할 거다. 응? 오빠, 엄마 뭐 다 지금 압수수색 들어올 거다. 저는 일부러 김건희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장모집까지 유도한 것 같아요. 지금 딱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짜 목걸이를 갖다 놓고 거기서 발견되게끔. 김준우의 장모 집에 가짜 목걸이가 갖다 놓고 발견되게끔.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진품을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분명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기서 발견된 게 이제 가품이래요. 3년 전에는 김건희가 뭐라 그랬냐면 대여했다 그랬어요. 대여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가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면 이런 사건에서는 진품을 그러면 특검이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가 이건 자충수다. 왜 자충수라고 하냐면 김건희 3년 전 발언이랑 일단 대비가 되고 말 바꾼 게 분명히 드러나고 3년 뒤에는 대여했다 그랬대. 지인한테 빌렸다 그래놓고 3년 후에는 가짜라고 얘기한 거고. 이건 뭐냐면 김건희 자충수예요. 김건희 8월 6일 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환되죠. 김건희 소환되면요. 여러분들 구속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인멸이에요. 그렇죠? 구속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특검은 진품 바꿔치기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똘빡이에요. 김건희를 특검이
전적으로 겨누는 것은 김건희 네가 국정농단의 핵심 아니었냐고 지금 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김건희가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김건희는 이거를 그냥 특가법상의 뇌물죄 또는 그 재산신고 안 한 거 요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검이 이 장모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호환 화백의 그림, 억대의 그림이래요. 김건희 둘러싼 뇌물 현금도 다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김건희가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하냐면, 통일교에서 여러분들 6천만 원짜리 영수증이 나왔잖아. 그쵸? 통일교에서는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가 나왔단 말이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나왔는데 그 진품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벌써 다 특검이 이 정도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는 누구에게 전달했다라는 게 특검이 잡고 있는 거든. 모든 언론 보도에 얘기하지 않는 특검은 이미 이거를 어디 매장에서 산 것까지 다 알거든요. 영수증이 이미 진품을 샀는데 김건희가 진품을 바꿔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 몸종 3인방 집 또는 몸종 3인방 누구에게, 몸종 3인방의 오빠 집, 남자친구 집, 누구 집 전혀 관련은 몸종 3인방 관련돼서 숨겼을 걸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로. 이게 보면 여러분들 이상하죠? 샤넬 신발만 특검에서 갔더니 12컬레가 있길래 찍어왔다? 김건희는 지금 혼자 지금 나름 개다가리 써가면서 증거인멸하고 있는데, 8월 6일 지금 소환 이후에 얘는 증거인멸이라는 거에 가장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얘는 이제 국격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 나가는데 가짜 차고 나가고 그런, 지금 2판 4판인 거예요. 김건희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김건희 오빠가 오늘 김건희 특검에 갔다 왔죠. 그래서 장모집에서 왜 목걸이가 나왔냐 막 기자들이 하는데 얼굴 가리고 졸라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김건희 오빠는 왜 했냐, 왜 특검에서 그 소환을 했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평고속도로랑 그 공흥지구 ENS ITN, 이게 뭐냐면 얘가 김건희 가족들이 회사를 설립해 갖고 개발 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 그때 양평 군수 뭐 이런 사람들이랑 했던 그거를 지금 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오빠 제가 보면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 이 바닥에 제가 초근 1등이잖아요. 결국 김건희는요, 오빠나 지 엄마가 불어서 가족들이 결국은 김건희가 시켜서 그랬다라고 불 수밖에 없어요. 특검이 얼마나 무서운데. 응?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김건희 오빠가, 김건희 너는 아직도 백이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김건희 오빠가 살라면 김건희를 불어야 되거든요. 응?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바꿔치기다. 이미 특검은 모조품으로 확인된 거는 이미 김건희가 다 짜놓은 거였고, 그거를 진품을 어디로 진품을 빼돌렸냐, 이거는 뭐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건진법사가 이미, 그리고 통일교에서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품 내놓지 않으면 지가 오히려 증거인멸 교사로 당합니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오히려 진품 갖고 오라 그러는데 안 갖고 오면요, 김건희가 더 당하는 겁니다. 이 지금 통일교나 건진법사가 당신 줬대는데 여기 영수증 있대는데 진품 어디 갔어? 처음부터 가품 받았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김건희가 증거인멸로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상해요. 오빠 장모 집에서 이후한 그림 현금 1억 원을 압수수색했다. 이것도 제가 보면 김건희가 그 돈의 출처들을 어떻게 이거는 까먹고 했는지, 아니면 이 정도로 흘렸는지 다 옮긴 거죠. 이거는 김건희, 저는 오빠 장모집에, 그러니까 김진우 장모집에서 현금이랑 그림 나온 거는요, 저는 이거는 김진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거 김건희 거를 오빠 집으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김진우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김진우를 취재했을 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뭐였냐면 김진우 만나려고 중소기업가들이나 기업가들이 줄을 서 있다라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그 당시에 김진우를 저도 취재 많이 했거든요. 김진우 그 당시에 딱 끝나고 나서 취재를 할 때 김진우가 하루 일정이 빡빡한데 다 기업인들을 만난다는 소리가 파다 있었어요. 기업인들 만난다는 소리가 파다 있는데 이거는 김건희 오빠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김건희는 1억 정도는 지가 그냥 숨겨도 숨기죠. 그리고 이상민 얘기 좀 할게요. 이상민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31일이죠. 내일 모레죠. 31일인데 이상민이는 구속될 것 같아요. 이상민이는 구속되는데 이 여러분들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기가 막힙니다. 계엄 주무장관을 수행했다. 계엄 주무장관이가 뭐냐면 전쟁이나 사변이 있을 때는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인데 계엄이나 그러니까 사변이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자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되는 거예요. 전쟁일 때는 국방부 장관이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전시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민이가 주무장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내란 수계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는 김용현이 그 다음에 이상민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한덕수 그 다음에 최상목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계엄 주무장관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조은석 특검이 꼼꼼하게 해서 왜 그러냐? 어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에 이어 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내란에 관련해서 모의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주요 임무에 종사한 자인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주요 임무 종사자라서 얘는 계엄의 해제에 그리고 계엄 선포를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이는 7월 31일 100% 저는 구속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상민이 구속 안 되면 바로 내란 특별재판부로 가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구속 안 되는 순간 바로 법안 발의해갖고 내란 특별재판부로 가야 돼요. 내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명수 기자랑 저랑 뭐 옛날에 그 취재를 하나 갈라 그랬잖아. 룸사롱에. 그래서 나는 안 가고 이명수 기자가 잠입 취재해갖고 그 건진법사의 처남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술값을 안 내면서 강남 룸사롱을 돌아다닌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김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김진우의 전행과 건진법사 처남의 전행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천공에 주목을 할 때 우리는 건진법사에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게 벌써 1, 2년 전 얘기인데 딴 사람들은 계속 천공 얘기할 때 우리는 실세가 건진법사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진법사의 처남까지 강남을 돌면서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처남이 김건희 아크로비스타를 돈 배달을 하고 각종 민원 그런 것들을 다 통일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관계자들을 룸사롱에 다니면서 술을 먹고 그랬다는 제보가 와서 실제로 저희가 마담을 만나봤더니 건진법사의 처남이 여기저기서 술값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진법사의 처남의 역할은 뭐였냐? 아크로비스타의 민원 해결, 청탁, 심부름이었어요. 뭐 돈가방 있으면 돈 갖다 주는 걸로 추측이 되고 어떤 민원 청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진법사와 김건희의 중간 다리는 그 처남이었어요. 그래서 특검은 건진법사의 처남을 빨리 소환해야 돼요. 빨리 소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민은 저는 구속될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돼 있는 김예성이 있죠. 김건희의 집사. 지금 이놈이 지금 베트남에 있다가 태국에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 애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베트남에 있는데 지금 특검에서 자기 부인을 출국 금지를 시켜놨잖아. 근데 인터폴의 적색 수배인 놈이 특검에다가 딜을 했습니다. 어떤 딜을 했냐? 자기 와이프를 출국 금지시켜주면 자기가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 같지도 특검이 이걸 받아주겠습니까? 자진 귀국하면 그때 출국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죠, 부인을. 근데 부인은 돈의 출처가 김예성이가 빼돌린 46억에 그 이노베스트 코리아, 이게 지 부인 명의예요. 이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바로 지 와이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인터폴 적색 수배 받는 놈이 뭘 믿고 특검과 딜을 했는지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했다 말씀드리고, 내란숙의 윤석열, 오늘 알다시피 여러분들 특검 29일이었죠. 특검 조사에 안 나왔어요. 이건 다 예상하고 있었죠. 지금 윤석열이 측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어떤 게 있냐면 박근혜 롤모델로 한다는 거예요. 지가 박근혜 조질 때 박근혜가 그 당시에 특검에 출석 안 하고 그냥 재판받고 결국 사면 받았잖아요. 지금 윤석열도 그 과정을 어차피 내가 지금 뭐 나가봐야 뭐 5년을 받겠어, 뭐 무죄는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굳이 자기가 쪽팔리게 법정에 나가서 특검 수사를 받아서 뭐 5년형을 받는지 안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자기는 중형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예 그 어떤 수사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특검은 좀 다르죠. 그래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거 있죠. 강제로 윤석열을 감옥에 있는 거를 매가지를 잡아갖고 특검 조사실에 인치시키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오늘 특검 김건희 특검이었어요. 오늘 소환은 김건희 특검이었는데도 사실상 변호인 선임계도 안 냈대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특검의 소환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검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서 이거는 체포영장을 치면 돼요. 이거는 서울구치소에서 인치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체포영장을 쳐서 특검 수사관들이 가서 윤석열을 양팔을 잡고 끌고 나오는 형태. 이거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재판 불출석이니까. 이거는 체포영장을 쳐서 끌고 나오려고 하는 특검의 과정인데, 제가 보면 그럼 윤석열이가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냐,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건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딴 게 아니더라고. 윤석열은 그냥 지금 막 얼마 전에 모스탄 뭐 이상한 놈 들어오고 어제 심평 발언을 좀 듣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를 지금 정치범 그다음에 인권 유린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든지 정치사범, 인권, 그래서 유엔에다가 제소하고, 그래서 윤석열을 정치적 사면 또는 미국의 개입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상상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윤석열은 정치 사범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한다. 저것들이. 그래서 지금 변론을 포기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전직 대통령을 사실상 뭐 인권을 유린한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법원에 구속돼 있는데 강제로 끌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가 출석을 안 하니까 끌고 가는 건데, 이거를 인권 유린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갖고 싸우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윤석열과 가장 멘토라고 불리는 심평이 윤석열 감방은 생지역 미국이 개입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개입해달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미국에다가 구애를 하고 정치권을 해서 이놈들의 전략이
이재명 정부와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관세 협상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국힘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불편한 관계에 마찰을 겪게끔 해서 미 국무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언급하면 또 그구들을 자극해서 미국이 우리 윤석열을 구하러 온다 이런 식으로 자극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씨도 안 맥힙니다. 그 다음에 특검에서 안철수에게 정중하게 이번에 참고인으로 좀 와달라라고 했더니 이 띨박이 안철수가 안 갑니다. 저를 오라는 건 야당 탄압입니다. 개소리를 했는데 특검에서 안철수를 부른 이유는 그날 계엄 해제 당일날 유일하게 앉아서 반대표를 던진 게 안철수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거기에 앉아갖고 끝까지 앉아있던 사람이 안철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힘당 소속 중에 그 안철수가 협조를 좀 내란 특검법을 그러니까 계엄 당일날 그 찬성한 사람 여러 명이지만 내란 특검법을 찬성한 유일한 의원이잖아.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설명해달라라고 했더니 갑자기 안철수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읽어요. 특검은 야당 탄압을 등단하십시오. 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뭐래?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특검은 네가 그래도 유일하게 내란 특검을 찬성한 사람 아니냐. 그 당시에 국힘당 상황을 좀 설명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래요. 자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랬더니 특검이 어이가 없어갖고 우리는 당신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의 발언이 정치적이다라고 하면서 안철수의 야당 탄압에 안철수 전당대회에 이용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거 특검이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지 전당대회 때 지금 이제 그구들이 또 배신자 프레임이 쓰일까봐 갑자기 안철수가 오버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특검 얘기하면 신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특검에서 불러갖고 제대로 증언 안 하면 그 다음날 체포영장 청구된다 그랬죠. 왜 윤상홍 의원님은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될까요? 다 불어. 나 얘기했잖아. 제 말대로 가고 있죠. 특검이 불러서 잘 협조하고 제대로 얘기하면 돌려보내고 끝까지 뭔가를 숨기고 얘기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는 거 뻔히 하니까 윤상현이가 여태까지 윤석열을 지켜야 됩니다. 단행에 반대합니다. 연병하다가 윤석열이 시켰는데요. 시켰죠. 네. 다 불어요. 여태까지 지 혼자 찐년 했던 윤상현이가 윤석열이 전화해서 김영선 공천 지시했습니다. 다 불어요. 180도 말 바꿔갖고 윤석열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김영선이 잘 좀 해주라. 윤석열 전화 받았고 장제원이도 전화 걸어왔다.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딴 사람들은 그냥 놓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얘 구속영장 그러니까 특검 소환돼서 그날 구속영장 청구 안 되고 걸어 나오는 애들은 다 분 거야. 그렇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저는 좀 바로 잡고 싶은 게 굳이 윤상현이가 특검에다가 윤석열이의 전화를 받았다. 장제원이도 전화를 걸어왔다. 이거 얘기 안 해도 되거든. 장제원이는 고인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공천에 가장 낄 수 있는 사람은 권선동이다. 요걸 바꾸면 윤석열 전화를 받고 권선동도 전화를 걸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자네들이 웬만하면 이제 공천 관련된 거는 장제원에게 전부 떠는 그렇잖아.
특검에서 윤석열에게 전화 왔나 안 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장제원이도 전화를 걸었다. 이거 쓸데없는 말이거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윤상현이가 이미 특검은 윤상현 전화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걸 다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권선동도 있을 테고 장제원도 있을 텐데 모든 것들을 장제원으로 넘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게 2022년 보궐선거거든요. 이게 보궐선거 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요, 윤상현이는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보궐선거 국회의원 자리를 공천했던 사람이야. 공천관리위원장. 여러분들 이 사건 있죠. 2026년 지방선거. 2026년의 지방선거는 윤상현이가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핵심일까요? 2022년 대선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여기에 보궐선거도 있었잖아요. 보궐선거는 윤상현이가 관리를 했어요. 이쪽에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요, 정진석이에요. 정진석. 특검이 조준하고 있는 건 그래서 정진석이를 소환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정진석이가 뭘 했냐면 지자체장 공천을 했어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자체장 공천은 정진석이 한 거예요. 윤상현이는 보궐선거 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니까 어마어마한 지방선거 공천이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진석이가 가장 제일 많은 지방선거에, 그래서 지금 김진태나 여기저기 지금 경남 도지사 이런 문제들이 정진석이가 다 개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진석이 그 이후에 어디로 가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잖아요. 그쵸? 정진석이가 저때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말대로 지방선거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믿고 정진석이가 비서실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사무총장이 한기호였고, 그래서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윤상현이는 김영선과 관련돼 있지만 나머지 지자체장들 공천은 정진석이 관련돼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준석이도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이는 뭐 칠불사에서 김영선이가 찾아왔다. 그래서 김영선이가 김건희와의 녹취록을 다 폭로해 줄게. 나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달라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준석이는 구속영장 청구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검에서 이준석 집이랑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이준석이는 그 당시만 해도 제거 대상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 이준석이를 구속시키고 싶지만 그 당시에 대표가 이준석이었거든요. 근데 이준석이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준석이는 사실 바지 사장에 불과했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공관위원장이었던 뭐 정진석, 그 다음에 윤상현, 뭐 이런 애들이 윤석열 용산과 합심해서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를 특검에서 압수수색한 것은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이가 누구로부터 사실상 지시를 받고 아니면 청탁을 받고 그랬던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이 그 당시에 실세였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그 당시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난리치고 뭐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이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뭘로 구속시켜야 되냐면 여론조사, 당대표 되기 여론조사 명태균을 이용해서 이준석이가 갑자기 그 당시에 국힘당 당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그 당시에 당대표 여론조사, 그 다음에 공천 과정, 그러니까 당대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수사를 해야 돼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지금 빛의 속도로 윤상현이 배반을 했다. 그러면 윤상현이가 다 실토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윤상현이는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 지금 현재.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태용,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서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자 전 국정원장을 출석을 시켰어요. 이건 뭐냐면 왜 최혜병 특검에서 조태용을 최혜병 특검에서 출석을 시켰냐? 최혜병 사건이 터졌을 때 조태용이 국가안보실장이었고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는 그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수사 외압, 사실 이게 경로 외압 그거였죠. 그리고 왜 경로를 했냐? 김건희의 사주를 받았냐? 임성근의 사주를 받았냐? 어떤 로비를 윤석열이가 받았길래 그런 일로 사단장을 날리면 누가 그 사단장을 하냐? 왜 경로를 했냐? 그거를 따져서 조 실장에게 핵심,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어떤 지시로 뭐 임성근을 살려라 어떻게 했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태용이도 제가 보면 이 최혜병 특검에서는 경로에 관해서 살펴보고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 조태용은 얘는 주요 종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누구죠? 누구야? 국정원 제1차장 누구죠? 이름이 생각 안 나. 거긴 누구? 평양. 그거 누구죠? 나 머리에 지우개가 있나 봐. 누구예요? 알려줘요. 홍장원. 이 홍장원 제1차장의 말만 들어도 조태용이는 계엄을 알고 있었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보셔도 홍장원이는 계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장원이의 말만 들어도 그날 체포 명단을 조태용에 얘기했다라고 했잖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조태용과 윤석열 또는 김건희 비하폰 통화 걸리면 조태용은 구속될 겁니다. 100%. 얘는 못 피해요. 하여튼 윤상현이가 지금 달달 불고 있고 김영선 공천 윤석열이가 직접 전화했고 이 내용을 한기호 사무총장에 전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준석이가 압수수색 당한 것은 7불사 회동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이제 국힘당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2일이죠. 국힘당 전당대회는 8월 중순입니다, 여러분들. 희한하게 국힘당 전당대회를 평일날 합니다. 몰랐으면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국힘당 여러분들 어떤 전당대회가 평일날 합니까? 평일날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우리 전당대회.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정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건데 국힘당이 전당대회를 평일날 이 삼복 더위에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컨벤션 효과나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전당대회인데 요즘 국힘당이 전당대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달도 안 나다 보니까 다 미쳤습니다. 나국상 탄핵 반대가 뭐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 웰빙 농성, 예, 저는 국회에서 웰빙 농선, 웰빙 김밥, 뭐 그런 저 피부과 1억, 뭐 나 때리지 마, 빠루로 찍어버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친 거 아닌 이상 탄핵 반대가 잘못된 거냐? 지금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한다. 미친 거죠. 전환길 입당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탄핵 반대가 왜 잘못된 거냐면 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아직도 인식이 이래요. 미친 거예요. 탄핵을 왜 시켰습니까? 헌재에서 불법 계엄령 때문에 탄핵이 당했는데 그런 불법 계엄령을 자기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는 계엄령을 찬성했다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정신 나갔어요. 전부 전환길 입당과 지금 국힘당의 새로운 극우 일부 기독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부 기독교 전환길 뭐 그다음에 그 정광훈 세이브 이런 애들한테 좀 실성했어요. 김문수 장동혁 극우 유튜브에 나가갖고 실성했습니다. 실성. 미쳤어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김문수 이제 더하죠. 국민의힘에는 제 경기도지사입니다. 국민의힘엔 극우가 없습니다.
민주당에 극자가 많지요. 미친 거죠. 국힘당엔 극우가 없다. 전환길이랑 같이 유튜브에 출연해갖고 미친 겁니다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이제는 윤석열은 신천지, 통일교, 이제 권력 뺏기니까 결국은 극우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김재원이가 또 최고위원 출마했습니다. 만년 최고위원 김재원, 척키, 그렇죠? 지금 김재원이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점점점 비춰지니까 김문수와 런닝메이트로 하려고 척키가 또 나왔어요. 또 만년, 김재원이는 만년 그 최고위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최고위원 임기를 채운 적이 없어요. 맨날 중간에 다 날아가요. 맨날 해체돼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왜 김문수 측근인 김재원이는 최고위원회 또 출마하려고 그러냐. 김재원이가 대구시장 하고 싶대요. 얘 대구시장 하고 싶대요. 척키가 대구시장을 노린다는 소리가 파다하기 때문에 척키가 또 8월 22일 날 국힘당 전당대회가 8월 22일 날 열리거든요. 금요일 날 합니다. 금요일 날. 일반 월요일은 좀 민망했는지 금요일 날 합니다. 왜 토요일, 일요일 앞두고 금요일 날 하겠습니까? 척키 나왔다. 이건 뭐냐면, 그냥 지금 지금 국힘당 상황이 어떠냐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극우들을 발판으로 지금 당권 잡으려고 장동혁이랑 김문수랑 서로 전환길 모시기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홍준표가 여러분들 폭로를 했죠. 2020년 대선은 완전 사기입니다. 이 국힘당의 윤석열, 한동훈이 금지한 새끼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갖고 전부 사기친 거예요. 그 당시에 신천지가 다 들어왔어요. 제가 10% 이겼었는데 한 방에 뒤집어줬어요. 이 두 망할 놈의 새끼들이 국힘당을 다 말아먹었어요. 이지랄 떨었어요. 그쵸? 다 말아먹었어요. 이지랄 떨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이거는 홍준표 이거 발언 때문에 국힘당 이건 전면적인, 잘못하면 정당 해산뿐만 아니라 이게 최대의 아킬레스가 됐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2020년으로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으로 시계바늘을 돌리면, 그때 국힘당의 이제 대선 경선이 시작됐거든요. 대선 경선이 시작되는데 국힘당의 책임당원 제도가 그러니까 당비 내는 당원들이 그렇게 책임당원 제도가 이렇게 빨리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때 책임당원 제도가 여러분들 3개월이었어요. 그때 3개월이었어.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딱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당원 제도가 1개월로 줄어들어요. 원래 3개월이었거든요. 입당 후 3개월이 지나야 책임당원을 부여를 했었는데, 희한하게 2021년에 그 3개월이 1개월로 줄어들면서 책임당원이 11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게 신천지였던 거예요. 신천지가 총 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국힘당이 갑자기 당원이 10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 그랬어요. 그때 뉴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을 보면 국힘당 당원 급증하면서 10만 명 이상 늘었다라는 게 나와요. 그때 신천지가 들어온 거죠. 그럼 왜 여러분들 신천지가 윤석열을 지지했을까? 왜
신천지는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서 11만 명이 국힘당에 가입을 했을까? 때는 또 2019년으로 돌아갑니다. 2020년으로 돌아갑니다. 2020년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신천지를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이만희랑 있던 애들을 고발을 하죠. 그랬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게 윤석열이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신천지가 모여갖고 코로나 확진의 온산지다라고 하면서 신천지를 쳐들어갔는데, 그때 경기도에서 고발을 해갖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은 게 윤석열이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윤석열은 우리를 막아줬다.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 애들이 윤석열을 돕자라고 하면서 국힘당에 전폭적으로 입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은 이미 지금 생각해보면 대선의 마음을 갖고 있던 거죠. 그렇죠? 윤석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대선에 들어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신천지라는 그 조직표가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지금 개인적으로. 그래서 신천지가 대거 윤석열을 지지를 하면서 국힘당에 책임당원으로 11만 명이 들어갔다는 게 그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국힘당이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윤석열에게 보은 입당 고맙다 이런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는 명백한 정당법도 위반이고요, 반헌법적인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사실상 종교 집단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고 그 종교 집단을 이용한 거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면 홍준표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더 큰 거죠. 2022년 8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홍준표가 만났대요. 홍준표가 이만희를 대선이 끝나고 만났대요. 8월에. 이만희가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색을 2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해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건 뭐야? 홍준표가 다 본 거예요. 홍준표가 2022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8월 달에 이만희를 만났대. 만나서 물어본 거야. 너 그때 홍준표도 치밀하지? 그때 이만희 총재 왜 국힘당에 나 떨어뜨리려고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이만희가 그 당시에 압수색을 막아줘서 자기가 10만 명을 데리고 가입시켰다는 거야. 이건 뭐야? 생생한 홍준표의 증언이잖아. 특검은 이것만으로도 국힘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이 조직적으로 다 국힘당 대선 경선에 신천지가 개입했고 이거는 엄청난 위법 사항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더 크게 번질 겁니다. 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홍준표가 이만희를 만났대요,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장동혁이는 신천지를 감싸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 개판이에요. 전환길이 침투해갖고 신천지 가고 통일교 압수수색 당하니까 지금 전환길 침투해갖고 얘네들은 왜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늘 처음에는 신천지 통일교 지금은 극우들과 선절을 못하냐?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권력이에요. 권력을 놓지 못하니까 얘네들은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번에 특검에서 정치권에서 이 신천지나 통일교를 조지면 정치 탄압이라고 하죠. 종교 탄압이라고 하죠. 저는 특검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이번 기회에 국힘당 전당대회에 불법으로 개입한 신천지와 이만희는 구속시켜야 되고 신천지는 불법 이단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폐쇄시켜야 되고 특검이 해야 돼요.
통일교 또한 이번에 그 한 총재뿐만 아니라 이 특검이 불법적인 해외 라스베가스 도박 문제로 해갖고 정치권에 로비한 것까지 해갖고 이거 정치권에서 얘기하면 종교 탄압이지만 특검에서 보면 범죄를 응징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이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고 저는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왜 전광훈과 이런 지난 계엄 과정에서 전광훈 수사가 지금 경찰에서 멈춰져 있거든요. 왜 이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직접적으로 지난 내란 세력들, 옹호자들 말은 못하겠지만 국무회의에서 저는 전광훈 얼마나 난리를 쳤고 이 서부지법 폭동 배후에도 이런 극우 개신교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전광훈의 밑에서 배웠던 전도사까지 폭력에 가담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내란 특검도 반드시 전광훈 세력들과 이런 전환길 극우들 선동했던 이런 자들도 저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내년 지방선거죠.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의 승리와 패배의 바로미터는 서울시장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 서울시장 탄환, 우리가 다 이기더라도 서울시장을 만약에 국힘당한테 지면 내년 지방선거 진 거예요. 서울시장에 김민석이 됐든 누가 됐든 서울시장을 반드시 탈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세훈이도 날리고 여러 가지 의혹에 있는 거 오세훈이도 전부 수거를 해야 돼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딴 거 안 봐요. 내년 국힘당이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대패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국힘당은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대패다 이런 언론이나 정치 패널들, 시사 패널들이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대승의 목표를 서울시장으로 잡아야 돼요. 서울시장을 뺏기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힘들어지는 거고 빚이 나지 않아요. 서울시 뺏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집회를 하고 무슨 내란 세력 척결을 하고 전부 방해하잖아요. 전 반드시 민주당에서는 거물이 나가야 됩니다. 김민석이 됐던 누가 나갔든 오세훈이 반드시 꺾을 수 있는 인물이 지금부터 좀 부각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국힘당이 뭐 여기저기서 패배했다 뭐 인천시장 어디 시장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서울시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탈환을 해야 된다. 저는 물론 해수부를 이전했기 때문에 부산시장을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내란임에도 내란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강남을 중심으로 너무 보수화가 진행이 빨리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겠죠. 잘하고 계시니까. 그치. 오세발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김민석이 인지도도 높고 이미지도 좋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민주당이 대응은 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총수 생각. 지금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게 어떤 게 있고 우리 민주 진보 지금 우리가 늘 싸우는 상대는 국힘당이죠.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은 정동영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황태자였죠. 무려 20여 년 전에 통일부 장관이 20년 후에 다시 돌아왔죠. 20년 전과 지금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 할 때와 지금의 어떤 통일부 장관 할 때는 남북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라 더욱더 악화가 됐죠. 그러면 경제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민생 회복도 중요하고 뭐 내란 척결도 중요한데 제가 가장 2002년도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이 도보로 북한을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통일부에서는 이제 이름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현재 북한은 어떤 태도냐면요. 이제 북한은 아쉬울 게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의 어떤 상호 협력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안정적인 수교를 통해서 북미 수교를 통해서 본인들이 국가로 인정받고 김정은 정권이 뭐 오랫동안 통치하는 게 김정은의 꿈이었다라고 하면 트럼프 1기 때와 트럼프 2기 때의 김정은의 방향은 많이 달라졌어요. 트럼프 1기 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비핵화에 어느 정도 미국과 북미 수교만 해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북핵 폐기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돼서 북한은 어떤 태도가 돼 있냐면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북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남한은 남한이고 북한은 북한이다. 과거에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남과 북을 하나로 했었어요. 북한도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를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김여정 또는 김여정 그 부부장이나 김정은이가 이제는 남과 북은 다른 나라다라는 이제 개념을 가져요. 이젠 자기도 신경 안 쓰겠다.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국힘당이 정권을 잡든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북한은 비핵화라는 말은 이제 안 꺼냅니다.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은 북한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과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전략은 미국에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핵 동결을 목표로 하면서 그 이후에 미국과 예전에는 소련과 중국과도 사이가 소원했고 그런 어떤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관계가 굉장히 소원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굉장히 의존을 하면서 북한은 러시아 전쟁에 군인까지 보내면서 참전을 하면서 동맹이 돼버렸어요. 자동으로 이제 북한이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게 침공을 당하면 자동으로 이제 군사 동맹이 맺어 있어서 미국과 이제 같이 싸우는 거니까 미국도 이제 함부로 못 한다는 거죠. 일종의 김정은은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예전같이 뭐 싱가포르 회담 같이 끌려다니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북한 우리를 자꾸 비핵화 남한 정부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천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트럼프도 우리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다음 넥스트. 그러니까 과거에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갖고 협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우리를 핵 비핵화나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다음에 회담을 할 용의가 있으면 만나자예요. 바뀌었죠. 일기 때는 핵 폐기를 전제로 회담이 성사됐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핵 보유국이고 트럼프 정부에서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 넥스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문제를 굳이 민생 경제 살리고 내란 척결해야 되는데 그 중심의 화두가 된다는 것은 원치 않고 그게 바람직하지 지금의 이 시기는 바람직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북한의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지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보다 더 많고 북한은 주적이라는 말이 과거에는 일부 극우들이나 보수들에게 나오는 말들이었고 우리는 늘 한민족,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되는 나라 이런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목표가 지향됐어야 되는 나라였는데 윤석열 3년 동안 너무너무 남과 북의 원수적인 적대적인 관계가 급속도로 진행됐고 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돼서 저는 남북 교류를 통해서 북한도 다른 나라가 아닌 5천 년 동안 같이 살아온 우리 한 민족이고 비록 지금은 두 개의 어떤 정부가 국가가 존재를 하고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나라의 영토고 우리나라의 국가로 돼 있지만 분명히 유엔에 따로 가입한 외국에서 보면 다른 나라죠. 저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박수를 쳐줬던 게 남북관계의 회복이었거든요. 결론이 나지 않아 갖고 사실상 그 북미 수교나 평화협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해서 문재인 정부의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젊은 세대들의 북한에 관한 인식, 거부감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 그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미래의 가장 위험이 저출생이거든요. 저출생.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은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 인구 감소거든요. 그 인구 감소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 넘죠. 북한까지 합치면 거의 8천만, 9천만이 됩니다. 저출생 문제도 정확히 얘기하면 남과 북이 합쳐지면 우리나라가 극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원 문제나 북한과의 좋은 관계 그래서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그게 복지로 투입되고 그게 산업에 투입된다 그러면 더 많은 우리가 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딴 거 몰라도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관광이 재개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3년 동안의 그런 교육보다는 한민족 공동체의 민족의 동질성을 좀 회복하는 그런 5년이 좀 됐으면 좋겠고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상쇄됐으면 좋겠고 한민족이 결국은 나중에 5천 년을 같이 살아온 민족이 지금 70년을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국민적으로 좀 센세이션이 일어나갖고 남과 북은 하나고 우리 민족은 하나였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